서울행정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합니다. 네, 앞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을 했었고 오늘은 정직 처분이 정해지고 8일 만에 업무 복귀입니다. 본안 소송 내용까지 다뤘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늦게 나온 법원 결정 내용부터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 0시 직무가 정지된 지 8일 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일단 멈춤 상태가 됩니다. 7개월 남은 임기 내에 이 판결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비롯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내놨던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석 문건을 만든 일과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한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점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난 직후 윤 총장 측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휴일인 오늘과 내일 모두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시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나 감찰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들에 대한 심리까지 거친 뒤에 내려진 결론이라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깊어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징계를 제거한 문 대통령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며 추 장관을 지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추윤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추 장관이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나 내년 초 검찰 인사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여야 각 당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침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발표가 밤 10시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30분 정도 뒤에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난 1일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도 침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때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게가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없었을 때 내린 판단입니다. 이번엔 징계위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만큼 이번에 청와대가 늦게 당혹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쯤 공식 입장을 밝힐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에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담긴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길 여지는 적습니다. 네, 만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새해 신년 기자회견 때나 어떤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겠군요. 네, 일단 몇 주 뒤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어제 있었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틀 전에 있었던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올해 1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정치권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한 건데 사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죠. 네,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법원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혁의 계약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의당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법원의 어젯밤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일단 법원 보도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24쪽 분량인데요. 행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습니다. 크게 징계 혐의에 관한 판단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 이 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쉽게 정리를 하면요.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네. 네, 지난번 징계일 때 윤석열 총장 측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5명 징계위원 중 징계 사유별로 2~3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 때 의사 정족수가 제적위원회 과반수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위원 7명 중 적어도 4명은 출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기피 신청을 당한 당사자만 빠지고 5명 중 3명만 돌아가며 머릿수를 채워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4명이 아닌 3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만큼 무효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내세웠던 징계 사유들이 있잖아요. 이들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 재판부는 징계위가 이유로 들었던 4가지 징계 사유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네. 4가지 사유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사건 당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그리고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봤다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까? 네, 일단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될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 방해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정말 목적이 감찰 방해인지 등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방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는 만큼 징계 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대해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자 징계 효력은 일단 멈췄고요. 본안 소송,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재 임기는 한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본안 소송,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본안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 설령 결과가 나오더라도 2개월 징계 수준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앞서 징계위에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때 8가지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인정된 건 4개였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 4개 사유 모두를 현재 상황에서 징계유로 보는 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절차상 문제까지 지적된 만큼 징계 2개월이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정지시킨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오늘 대검에 다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징계를 청구하고 제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직 2개월 징계를 그대로 제가했던 문재인 대통령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안 소송이 아니고요. 본안 소송 이전에 정직에 대해서 이제 보류해달라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징계 사유도 그렇고요. 또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 적법성, 유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다는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이것은 본안 소송에 가서 추가 심리를 하고 또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직을 시키면 검찰총장의 어떤 법적 지위랄지 임기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견디기 힘든 참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가 있고 이걸 바로 보류시키지 않으면 뭐 긴급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정직을 보류시켜야지 나중에 본안 소송 가서도 어떤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뭐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정직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준 거죠. 네. 그동안에 정치권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퇴임이나 면직 뭐 이런 처분이 아니고 또 정직 중에서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좀 중한 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정도는 재판부가 그렇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직무 정지와 관련된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제 본안이라고 하면 모든 사유가 소명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정지 2개월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지 2개월 내리는데 징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면 징계 사유가 적절하느냐 이 부분까지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임이나 면직이나 뭐 정지 2개월이나 뭐 중징계는 해당되지만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는 더 요건을 좀 까다롭게 보고 또 소명이나 자료에서 정말 입증이 됐느냐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이제 신청 사건으로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단지 본안 소송과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사 정지 2개월이다 할지라도 뭐 면직에 비해서는 경징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적법 절차냐, 위법 부당하냐, 아니면 재량권의 이탈 남용이냐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바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징계 절차에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징계 절차 중에서 기피 신청과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의결 정적수가 있고 의사 정적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 정적수가 심지철 검찰국장이 기피까지만 관여하고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3명으로 의사정적수를 한 것은 유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원래 법에 보면 과반수의 과반수 의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의사정적수 자체가 3명에 의해서 결정된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더 이유를 자세히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절차에서 유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본안소송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절차에 유법이 있으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그 자체로 신청인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잘못된 거냐, 괜찮은 거냐 이걸 따지기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아마 법무부에서 본안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잘 법리적 구성을 해서 소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안소송에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정지 2개월 처분의 징계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네. 그 내부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유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걸 안 받아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손해 어떠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검찰 조직 자체를 얘기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검찰 조직이란 자체는 일선 검사랄지 아니면 고위직 간부들에 의해서 검찰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일부 공공복리랄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의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 이제 배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신청한 사건이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효력이 정지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안 소송에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추미애 장관의 사실상 이제 완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직무배제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물론 이제 가처분 신청 사건이지만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징계 절차랄지 이러한 것에서 정말 완벽하게 법적인 면을 지켰느냐, 또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로 꼼꼼하게 법리적뿐만 아니라 어떤 소명자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느냐. 만약에 징계 절차랄지 징계 사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자체가 사실 법원서도 윤석열 총장 손 안 들어줬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서툴렀고 또 징계 사유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론이 추미애 장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징계위를 열어서 정지 2개월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재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추미애 장관이 사실 주도를 했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징계위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징계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와 약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 법무부 아니면 징계위 이 3자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뭐 야당의 공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인지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직무에 복귀하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인데 계속 현 정부, 현 여권과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출구 전략, 어떤 대통령의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있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